6월 6일 현충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선고심이 모레 열립니다. 재판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 여부와 직결돼 법원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한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모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문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6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전 본부장은 문 전 장관 지시에 따라 합병 찬성을 주도해 국민연금에 1,388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중대범죄라는 게 특검의 구형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 편의, 최순실 씨에게 넘어간 거액의 삼성 뇌물, 그 연결고리이자 단초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문 전 장관은 대통령이나 다른 어떤 외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그것을 관철하려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 뇌물까지.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됩니다. 재판부가 문영표 전 장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 유무죄 판단과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로인사이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대법원이 전국 모든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설문조사인가요? 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네. 오늘 2,900명 넘는 판사들에게 설문조사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네. 재판 중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판 중계요? 예, 대법원은 어떤 재판인지는 특정하지 않고 네. 재판 중계, 그러니까 TV로 재판을 방송하는 데에 찬성하는지 또 네. 찬성한다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등에 대한 설문을 오늘 보냈는데요. 네. 주목할 점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네. 그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할 거냐는 항목입니다. 설문 내용을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염두에 둔 설문조사인 것 같은데 재판 생중계, 사실 이게 외국에서는 뭐 이례적이거나 드문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조건이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50개 주 전부에서 원칙적으로 재판 중계를 허용하고 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식축구 스타 오제이 심슨 사건인데요. 네. 1995년 당시 심슨의 재판 전 과정이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됐습니다. 네. 또 영국과 뉴질랜드, 또 호주와 캐나다, 중국 등도 하급심 재판 중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독일과 프랑스, 또 일본 등은 재판 중계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공개 재판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재판 공개와 중개, 이게 다른 개념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헌법 제109조에서는 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에도 명시된 원칙인데 중개를 못했던 거는 뭐 때문인가요? 네, 대법원 규칙이 근거로 작용했는데요. 네. 대법원 규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재판장이 녹화나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허용되는 촬영도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첫 재판 당시 언론 촬영이 재판 시작 전 2분 정도만 진행된 것도 그럼 대법원 이 규칙 때문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대 피의 사실이나 사생활 노출,
또 재판의 공정성, 신뢰성 대 여론 재판, 마녀 사냥의 가능성 등 고려해야 할 상반된 가치가 많아 일도양단이 쉽지 않은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네. 다만 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공인 중에 공인이고 또 피의 사실이야 이미 전 국민이 다 아는 마당에 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중계를 포함한 그 공개가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판사들 사이에서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주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전 국민이 TV로 지켜봤는데 박 전 대통령 재판도 TV로 지켜볼 수 있을지 판사들의 판단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이것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개 뺑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사람을 물어 피해를 줬는데도 나몰라라 하고 내빼는 것을 개 뺑손이라고 한다는데요. 법률방송 로투데이 현장기획,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오늘은 애완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세와 예절, 이른바 패티켓 얘기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울 한강 여의나루 시민공원입니다. 주말을 맞아 강바람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조그만 애완견 포메라니안부터 위압감이 있어 보이는 경호견 도베르만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대부분 목줄을 하고 입에 마스크를 한 대형견도 있지만 간간히 목줄을 하지 않은 개도 눈에 띕니다. 주인 손을 벗어나 한참 달아나 버리는 개가 있는가 하면 장난치며 노는지 싸우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자기들끼리 뒤엉켜 있는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개 주인들에게야 마냥 사랑스러운 반려견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기들만한 개도 있고 어떨 때는 저희 애들보다 큰 개도 다니는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애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데리고 나온 강아지가 사람 다니는 길 한복판에 배변을 했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는 개주인도 여전히 있습니다. 반려견을 공원이나 도로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장소에 데리고 나오면서 이 같은 목줄을 채우지 않고 나오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주인이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고 데려나온 경우엔 과태료가 최고 20만 원,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엔 최고 40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반려동물 가족 천만 시대, 더불어 급증하는 동물 유기도 막고 잃어버렸을 경우 주인을 쉽게 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안 키우시는 분들 전부 다 배려하고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의 한 근린공원에 서울시 단속반과 함께 나가봤습니다. 좁은 산책길에서 개 목줄을 풀어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책로며 잔디밭이며 여기저기 방치된 개 배설물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혹시나 저 개가 나를 와서 확 덮치거나 혹시 그 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병균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옮진 않을까 하고. 목줄도 그렇고 배설물을 치우라는 것도 그렇고 인식표도 그렇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단속과 계도의 짜증은 기본, 버럭 화까지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문제냐는 식입니다. 구청에서 선생님한테 안내장이랑 정보장이 너무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특히 개 목줄은 나를 위해서도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목줄을 하지 않고 데리고 나온 개가 도로에서 갑자기 차량에 치거나 운전자의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청주에서 2살배기 아이가 놀이터에서 목줄이 풀린 개에 물려 숨지는 등 잊을만 하면 목줄 풀린 개나 마스크를 하지 않은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주인이 전과자가 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수많은 지적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시 11개 한강공원에서만 반려견 목줄 미착용, 용변 미처리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무려 3만 8천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나한테는 생애 동반자라는 의미의 반려견이지만 다른 누구한테는 무섭거나 그냥 귀찮은 개일 수도 있습니다. 패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개티켓이라고 비난하는 말까지 있다는데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과 생활하더라도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주변을 배려하면 어떨까 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된 두 후보자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험난한 검증 과정이 예상됩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고 김희수 후보자는 1980년 사형 판결을 내렸던 5.18 피해자 부인이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위장전입입니다. 위장전입. 뭔가 굉장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대개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 아니면 자녀 학군 문제와 이어집니다.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입니다.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딸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강경화 후보자 모교인 이화여고에 보내기 위해 이화여고를 갈 수 있는 학군에 위장전입을 했다. 잘못했다. 죄송하다는 것이 강 후보자의 해명입니다. 제 기준이 느슨한지는 몰라도 이해가 갑니다. 당시 이중 국적자인 딸을 기준으로 하면 외국인은 주민등록법 적용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위장전입은 실정법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주민등록법은 일제 때인 1942년 만들어진 조선기류령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조선기류령은 일제히 전시 인력 동원 자원 확보 수단에 그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부의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1962년 지금의 주민등록법으로 법제화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 박정희 모가지를 따기 위해 넘어왔수다는 김신조의 발언으로 온 나라가 경악한 121 북한 특수부대 침투 사건을 계기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13자리 숫자로 태어난 곳을 포함해 전 국민의 동향과 지문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아마 거의 유일할 듯합니다. 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하는 곳과 신고된 곳이 다르면 위장전입이고 주민등록법 위반이 됩니다. 강남에 있는 저희 회사 주위에 유명 입시 학원과 이런저런 자격증 학원이 많아서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원룸과 고시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올라온 재수생, 삼수생이 강남구청에 전입신고를 안 하고 고향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이것도 다 위장전입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방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주소를 서울로 옮기는 것도 다 위장 전입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선거구 주민수 유지를 위해 인근 도회지에 나가 사는 직장인들에게 주소는 그냥 고향에 놔둬 달라고 하는 것도 다 불법을 조장하는 겁니다.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의 뿌리와 연원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 순기능을 감안하더라도 주민등록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다시 강경화 후보자로 돌아가면 언론의 엄격한 검증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이 의도적 침소봉대라면 이는 왜곡이고 기만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도덕적 기준이 높았냐고 할 수는 없지만 야당 의원들도 그렇고 받아쓰기나 의혹 제기를 하는 언론들도 그렇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이런저런 의혹 제기가 정말 합당한 비판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제 눈에 들보부터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의 위험 직무, 순직 인정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법무부가 7월부터 교정시설 경비 업무에 드론을 도입하기로 하고 안양교도소와 경북 북구 제1교도소, 원주교도소 3곳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은 하루 67차례 교정시설 상공에서 내부를 순찰하고 수용자 이동 등을 관찰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은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5, 60대 변호사들의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시니어 MPO 멘토 변호사 프로그램을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연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신청은 동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회생기업 구조조정과 공적 채무 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자산관리공사는 대전지법이 추천한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핵심 자산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구조 조정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6월 6일 현충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